아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또 국제경제학 2순환 수업이 시작됩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어, 오늘 그 PC의 전공 모의고사가 여러 군데에서 다 있어서 실강 참여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우신가 보네. 예, 다 거기 가셨나 본데. 아까 직원분들하고 이야기한 대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월요일 날 그 영상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이거 뭐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구나. 그 총 7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오늘 일단 개강을 하고 월요일 날은 일단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미리 그 진도표에 반영은 했는데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2회차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이 토, 화, 수, 목, 금, 토, 월 이렇게 7회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전 수업이니까 그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 좀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전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그거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번 정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7회 중에 제가 예상하건대 한 4회 정도가 무역론에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4회 차 때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7회차 때 모의고사 또 한번 봐서 무역론 한번, 금융론 한번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제 얼마 전에 개정된 그 국제경제학 연습책 5판인데 혹시나 9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대조표랑 추록 안내 받으셨나요? 예, 9판 갖고 오신 분들 번호 대조표랑 추록 안내 못 받으셨어요? 이게 또 안내가 안 됐나 보네. 그 직원분 올라가셨네. 안내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그 구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추록이랑 번호 대조표 그거 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교재는 국경 연습책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책을 좀 펴보시면 문제가 총 146문제 정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맨 앞쪽에 이 난도 및 중요도별 문항 정리를 보시면은 심화 문제가 44문제 정도 있고 그리고 뭐 중급 문제가 73문제 정도 있고 뭐 체크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가 29문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계획을 짤 때 뭐 이렇게 할당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심화가 44문제, 중급이 73문제, 기본이 29문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별 3개, 2개 하나로 또 나눠 봤는데 별 3개짜리가 57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별 2개 가장 보편적인 게 70문제 정도 되고 별 하나짜리가 19문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출 연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네 벌써 2024년 2024년 기출문제까지 반영을 해서 거기 다 편제로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그냥 공부하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이 국제경제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반 5급 공채 경제학에 수출제되는 국제경제학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국제통상직 학생들이 필수 과목으로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외교원인데 이제 또 국제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뭐 국통직이나 외교원 학생들은 별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근데 5급 공채 학생들께서 도대체 내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을 수 있을 텐데 뭐 우리끼리 그냥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선택 과목 국제경제학이 없어진 이상 이제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출제되던 국제경제학 문제에 비해 이 국제경제학 문제 난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왕이 선택 과목이 없어진 상황에서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상방은 열려 있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것보다 난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이왕이 이제 국제경제학 이순환 수업까지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면은 이왕에 이순환 국경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만이라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따라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 만약에 나는 수업을 들어보니까 뭐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정도는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가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싶으면 심화 문제를 선별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기본 문제 말고 심화 문제를 선별해서 풀어보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지금 뭐 1차를 병행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과목을 같이 병행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정도는 풀면서 넘어가되, 거기 추가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된다면은 심화 문제 정도를 골라서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별로 다 다른 입장이니까 제가 뭐라고 딱 이게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바로 국제경제학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늘 우리가 했던 작업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구별이 되죠.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제무역론은 뭐 미시경제학에 가까운 분야이고 국제금융론은 거시경제학에 가까운 분야이다. 그래서 특히나 국제금융론을 우리가 개방거시경제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제무역론은 또 크게 보면은 이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죠. 하나가 이 무역모형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가 무역정책 에 관련된 내용이죠. 무역 모형은 말 그대로 무역이라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무역 모형을 이제 또 크게 이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과 이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나누기도 하죠.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들을 우리가 그냥 병렬적으로 쭉 나열을 해본다면은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리카도 무역 모형이 있었고, 그리고 헥시올린 무역 모형이 있었죠. 그 리카도 무역 모형과 헥시올린 무역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기억나십니까? 리카도 무역 모형과 헥시올린 무역 모형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둘 다 이 나라의 PY분의 PX랑 저 나라의 PY분의 PX가 상이한 것으로부터 이 산업 간 무역이 발생함을 설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뭐 X제가 가고 Y제가 오고 이런 식의 산업 간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PY분의 PX가 두 국가 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본단 말이야. 근데 자, 그러면은 왜 이 나라 PY분의 PX랑 저 나라 PY분의 PX가 다르냐라고 할 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점이 생기는 거죠. 리카도 무역 모형에서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지? 바로 이 각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의 차이에서 찾고 있는 반면, 헥시올린 모형은 요소 부존도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외국 교과서 보면은 리카도 무역 모형을 노동 생산성과 국제 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헥시올린 무역 모형을 요소 부존도와 국제 무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양국의 재화, 이 상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 간 뭐가 발생한다?
산업광부역이 발생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이제 국제무역을 연결시키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할 때, 이 규모의 경제가 내부적 규모의 경제도 있고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도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라야죠. 보통 규모의 경제 그러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할 때 뭘 의미하지? 어떤 한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 에버리지 코스트가 점점점 내려가는 현상. 근데 그런 규모의 경제가 이 국제무역론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 규모의 경제로 분류가 된다는 이야기. 말 그대로 어떤 한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늘려나감에 따라 그 기업 내부적으로 에버리지 코스트가 내려가는 현상을 내부적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이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가진 기업들을 시장에 등장시키게 되면 그런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가진 기업들로는 구성되기 어려운 시장 형태가 완전 경쟁 시장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완전 경쟁과 이 내부적 규모의 경제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은 어디서 형성된다고 배웠습니까? 그 에버리지 코스트의 최저점에서 형성된다고 배웠는데, 이 에버리지 코스트의 최저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은 에버리지 코스트가 내려갈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이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지금보다 자신의 생산량을 늘리면 에버리지 코스트가 내려간다는 거니까 이 둘은 컴피터블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생산물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완전 경쟁은 양립 가능해요.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이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 기업 내부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외부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뭔 뜻이냐? 자, 어떤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늘리든 줄이든 자신의 에버리지 코스트는 변하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건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평균 생산 비용이 상수인 그런 케이스란 말입니다. 자,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저저번 달에도 한 달간에 걸쳐 3,000개를 생산했었고, 저번 달에도 한 달간에 걸쳐 3,000개를 생산했었고, 이번 달에도 역시 한 달간에 걸쳐 3,000개를 생산하려는 상황인데,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이번 달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총 생산량이 저번 달에 비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이 기업은 여전히 이번 달에도 한 달에 3,000개 생산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3,000개 생산에 소요되는 에버리지 코스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바로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총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더 낮은 에버리지 코스트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마치 이 기업에 나도 생산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로 들어온 기업들의 생산 행위가 이 기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한 개별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그 기업의 에버리지 코스트가 하락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산업의 총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들은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걔네들의 에버리지 코스트가 다 내려가는 바람에 총 생산량 증가에 따라 그 산업의 에버리지 코스트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힌트 드린 대로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뭐 기출 문제라든가 교과서 표현에 따르면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생산의 외부 경제성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돌아가서 이런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우리가 기업 내부적으로는 뭘 가정하는 이상, 이런 규모의 불변 경제를 가정하는 이상 이런 식의 A씨를 가진 기업들로 구성된 뭘 상정할 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무역을 설명하게 될 때 일단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산업 내 무역은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업 내 무역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동일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상품이 생산되는 상황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는 것은 동질적인 상품이 생산되는 시장을 가정한다는 이야기니까 일단 산업 내 무역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음표를 한번 던지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이미 산업 간 무역에 관한 설명은 저 위에 있는 두 가지 대표적 모형이 설명을 했는데 이미 충분히 살펴본 산업 간 무역을 왜 또다시 살펴보려고 하느냐라는 질문.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리카드 무역 모형이나 핵슐링 무역 모형은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화 상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산업 간 무역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는요. 되게 독특한 주장을 하죠. 두 국가의 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재화 상대 가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 간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두 국가 간의 재화 상대 가격이 이렇게 대소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걸 보고 추측을 할 수 있지. 두 국가 사이에 형성될 뭐 산업 간 무역의 패턴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국가의 재화 상대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두 국가 간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두 국가의 재화 상대 가격이 동일한데 XJ를 주고 YJ를 받아온 거나 또는 YJ를 주고 XJ를 받아오는 산업 간 무역을 한다고? 그럼 무역 패턴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산업 간 무역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무역 패턴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먼저 그 재화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느냐 등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독특한 주장이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무역이라는 주제하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 내 무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내 무역은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도입을 하면서 이 불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을 상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래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무역 모형이 뭡니까? 독점적 경쟁과 국제무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무역 모형이잖아요. 이 독점적 경쟁과 국제무역이라는 모형이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업들의 생산성이라고도 하고 비용 구조라고 할까요? 얘가 일단 어떻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바꾸는 거죠. 기업들의 생산성이나 비용 구조가 상이하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추가한단 말입니다. 자, 얘네들에서 이 무역의 이득 그건 뭐였죠? 이 모형들에서 무역의 이득은 뭐였지? 교환의 이득과 또 하나가 뭐예요? 특화의 이득이죠. 이게 이제 무역이 가져다주는 이득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역의 이득은 저거랑 좀 다르다는 거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뭐예요? 더 다양한 상품을 더 낮은 가격 이게 무역 이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무역에 등장하는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상이하다는 가정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에 추가해서 무역 이득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역으로 인해 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서 더 낮은 한계 비용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은 확대된 시장에 따른 편익을 누리는 반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한계 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소위 심화된 경쟁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 또는 이전에 비해 이제 생산이 쪼그라드는 기업들, 이 기존에 사용하던 생산 자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노동이라던가 자본이라던가 이게 이제 살아남으면서 오히려 더 이게 확장되는 기업들로 이전되는 현상이 생길 텐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똑같은 노동이고 똑같은 자본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기업에게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다시 하기해서 생산 요소가 덜 효율적인 기업으로부터 더 효율적인 기업으로 재배치됨에 따른 그 산업 전반의 효율성 이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역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쭉 꾸려나가게 될 텐데, 잠깐 돌아가서 이 리카도 무역 모형에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사실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키워드가 있죠. 그게 뭐죠? 비교 우위잖아. 비교 우위. 그렇죠? 보통 우리가 파라미터 A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파라미터 A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재화 단위당 요구 노동량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재화 단위당 요구 노동량 A가 크다는 건 그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생산성이 높다는 거에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렇다는 건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키워드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표현해놓고 이거 보통 교과서에 따라 뭐라고도 이야기하지? 노동가치설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요.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뭐가 소요됐느냐? 노동 비용이 소요됐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비교하던 작업 많이 해봤잖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A국은 XJ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B국은 YJ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는 거지.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교 우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예비순환이고 1순환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이렇다는 거에서 끝나는 거야. 절대 이거랑 뭐랑 이 무역이랑 함부로 연결짓지 말란 이야기지.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A국은 XJ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B국은 YJ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A국은 뭘 수출하고 XJ를 수출하고 B국은 YJ를 수출한다? 아니란 이야기야. 다시 하기해서 이런 식의 비교 우위가 각국에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 비교 우위가 뭐에 반영되기 위한, 무역 패턴에 반영되기 위한 분명한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한 나라가 얘가 되게 작아. 이건 그 재화 생산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어떻다는 이야기야? 높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게 곧 이 나라가 그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아니란 말이지. 아무리 재화 단위당 요구 노동량이 덜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상식적으로 임금이 비싸다면, 노동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는 노동이 굉장히 비싼 노동이면 그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어떨 수밖에 없어?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 나라가 이 재화를 수출하는 능력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뭐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수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그냥 비교 우위예요. 비교 우위. 근데 그 비교 우위가 반영된 무역이 실현되려면 이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카도 무역 모형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 나라가 이 재화의 비교를 가지고 있다? 그냥 그렇단 이야기로 끝내야 된다고. 근데 그건 그거고 무역은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 비교 우위랑 무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조건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리카도 무역 모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보고, 실제로 이제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경작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연습생 문제 중에
그 7번 문제로 수록되어 있는 그 늦게 오신 분들 중에 구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쉬는 시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추록이랑 번호 대조표 구입하시면 돼요. 그 7번 문제가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봐요. 이 리카도 무형 모형도 우리가 분해를 하면 기본 모형이 있고 이 확장 모형이 있죠. 기본 모형이 뭡니까? 이국, 이제화, 1요소 모형이죠. 리카도 무형 모형의 특징이 뭐예요? 생산 요소로 노동이 유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국, 이제화, 1요소 모형을 기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확장 모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좀 수정해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하겠어. 뭐 이국, 뭐 다제화, 1요소 모형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다국, 이제화, 1요소 모형으로 가든가 그렇게 응용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모형을 응용 또는 확장하기도 한다는 거고요. 이 핵시올린 무형 모형도 마찬가지야. 핵시올린 무형 모형도 기본 모형이 뭐예요? 이국, 이제화, 2요소잖아. 리카도 모형과 달리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도 등장하죠. 그게 이제 기본 모형인데 이걸 확장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국, 다제화, 2요소 모형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다국, 이제화 2요소 모형으로 간다던가인데 리카도 모형도 그렇고 핵시올린 모형도 그렇고 다국, 이제화 이런 식의 확장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국가는 여전히 이국인데 제화의 종류를 두 종류에서 넘게 뭐 다제화로 바꾸는 게 더 의미 있는 확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또 핵시올린 무형 모형도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핵시올린 무형 모형에 대해 접근할 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이게 뭐냐? 핵시올린 무형 모형은 크게 몇 가지 정리로 구성된 모형이라고 그랬지? 4가지 정리로 구성된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핵시올린 정리가 있고 두 번째가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가 있고 세 번째가 스톨퍼 사물슨 정리가 있고 네 번째가 립진스키 정리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각각의 내용이 뭔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핵시올린 정리와 관련해서 기억을 해둘 만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핵시올린 정리는 뭐에 관한 정리예요? 무역 패턴에 관한 정리잖아.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둘 만한 내용이 뭐냐면은 트래플러의 사라진 무역 논쟁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와 관련해서 기억을 해둘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죠. 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 그렇죠? 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도로 쓰이는 모형이 뭐예요? 해외 아웃소싱 모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이 해외 아웃소싱 모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나 립진스키 정리나 내용 기억나시죠? 어떤 한 재화의 상대 가격이 예를 들어 상승하면 그 상대 가격이 상승한 재화의 집약 요소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다른 요소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재분배가 발생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립진스키 정리가 뭐죠? 어떤 한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요소 집약제의 생산은 증가하고 다른 요소 집약제의 생산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든 립진스키 정리든 뭔가를 설명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야? 그 집약성이야. 근데 때로는 그 집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야? 특화성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해지고 누구에게 불리해지느냐가 집약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화성이 결정하고, 뭐의 생산이 늘어나고 뭐의 생산이 줄어들 거냐가 또 집약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화성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특정 요소 모형 내지는 특화 요소 모형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핵시올린 모형의 기본 가정이 뭐죠? 생산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 두 종류의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국가 간 생산 요소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한 국가 내에서 산업 간 생산 요소 이동은 자유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 요소가 모두 유동 요소라고 간주가 되는데 이 특화 요소 모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산업 간 이동이 불가능한 소위 그 산업에 딱 잡혀 있는 특화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 공부할 때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 산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산업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걸 고정 투입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들락날락거리는 게 자유로운 생산 요소를 가변 투입 요소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시올린 모형의 단기적 상황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특화 요소 모형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문제를 잠깐 보시느냐 하면은 자, 80페이지의 그 18번 문제. 아니, 85페이지 19번.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은 저 뒤쪽으로 가셔서 잠깐만요. 그 97페이지 21번 문제 보시면 97페이지에 21번 문제 보시면은 97페이지 21번 문제 보시면은 뭐 해외에서 각국으로 고숙련 노동이 유입될 때 뭐 이런 충격을 줘놓고 설문 1번 보니까 단기회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설문 3번 보면은 장기회라고 돼 있죠. 어떤 충격의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구별해서 접근하라는 이야기고 102페이지 22번 문제 보시면은요. 102페이지 22번 문제 보시면은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문 2번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역론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구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핵시올린 모형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단기와 장기를 구별하라는 경우가 나오고 그 단기, 장기 구별하는 게 바로 유동 요소만 존재한다고 볼 거냐 특화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거냐 이런 구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무역 모형들이 대강 이 정도다. 그러면은 뭐 리카드 무역 모형 봐야죠. 핵시올린 무역 모형 봐야죠. 그 과정에 해외 아웃소싱 모형 봐야죠. SFM 봐야죠. 특화 요소 모형 봐야죠. 외부적 규모의 경제 모형 봐야 되죠. 내부적 규모의 경제 모형 봐야 되죠. 모형들이 되게 개수가 많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 이 무역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이 무역 정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꼽사리처럼 껴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국가 간 생산 요소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무역 모형에서 다루는 현상은 무역이지. 그리고 이 무역은 사실 국가 간 뭐의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산물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국가 간 생산물의 이동이 가져오는 각종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무역 모형인데 그 경제적 효과는 사실 뭐로 집약되느냐 하면은 이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 내지는 이 생산물의 이동을 경험하는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걸로 결론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이 발생하면 이 생산 요소의 이동으로 인해 두 국가 모두 이득을 보게 된다. 그걸 공부하는 게 이 국가 간 요소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국가 간 요소 이동에 대해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생산 요소를 크게 뭐랑 뭐로 나눈 다음에 노동과 자본으로 나눈 다음에 국가 간 노동의 이동이 가져오는 효과,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가져오는 효과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근데 독특하게도 국가 간 자본의 이동 공부할 때는 그 자본 이동의 동기가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 투자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무역 모형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역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들을 또 병렬적으로 나열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비관세 무역 정책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기타 비관세 무역 정책들 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지? 수입 쿼터라고 할까요? 이게 있고 또 하나가 뭐 수출 자율 규제. 뭐 여기가 요 정도가 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보조금, 생산 보조금, 수출세, 뭐 수출 쿼터 이 정도로 한번 쭉 나열해 볼 수 있겠네요. 봐요. 여기까지는 수입국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그 수입량을 늘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줄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줄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쉽게 이야기해서 요 세 녀석은 수입국의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무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 뒤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는 어쨌든 수출국이 뭐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국의 수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수입에 대해 간섭을 하는 거냐, 수출에 대해 간섭을 하는 거냐,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주로 지금까지 비교 대상으로 등장했던 것이 이 관세와 수입 쿼터였죠. 그렇죠? 이 관세와 수입 쿼터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때 자국 수입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임을 가정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자국 수입제 시장이 예컨대 독점임을 가정하고 비교하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올해 뭐 외교원 1문도 그랬고요. 어쨌든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그런 비교 내용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출 자율 규제까지도 비교를 하라고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면, 관세와 수입 쿼터는 그 정책 주체가 누구야? 수입국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관세든 수입 쿼터든 그걸 수입하는 국가가 야, 나 이제는 이전만큼 수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입 수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나라라면 그로 인해 이 재화의 세계시장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이 재화의 세계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겠지. 근데 이건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니까 교육 조건이 어떻게 돼? 개선된다는 이야기. 만약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근데 이 수출 자율 규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 그럼 이거는 사실 자국이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 자국이 수입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저 상대 쪽에서 수출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입해다 쓰는 물건의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얘는 결국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높일 거란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자국의 교육 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개선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얘는 자국의 교육 조건을 무조건 어떻게 악화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 어차피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덤으로 교육 조건 개선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반면, 얘는 교육 조건을 오히려 어떻게 하는데? 악화시키는데 왜 쟤네들 놔두고 이걸 쓰냐? 이거 좋아하는 주제였단 말입니다. 요즘은 잘 나오진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비교 대상이 됐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다 그 수출에 대해 간섭하는 내용들인데, 일단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두셔야 되겠지. 말 그대로 수출 보조금은 수출에 대한 보조이고 생산 보조금은 생산에 대한 보조니까.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는 네가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 보조해 주는 건 아니야. 네가 만들어낸 걸 내수 시장에 판매한다면 내가 보조금 안 줄 거야. 근데 그거 들고 외국 시장에 나가서 수출한다면 보조해 줄게. 얘가 뭐야? 수출 보조금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걸 내수 시장에 판매하든 외국에 수출하든 관계없이 만들면 보조해 줄게. 얘가 생산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분명히 효과가 다를 거란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얘네 둘은 어쨌든 이 나라의 생산이나 이 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자국의 수출을 어쨌든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수출 보조금의 반대가 뭘까요? 수출세야. 마이너스 세금이 보조금이고 마이너스 보조금이 세금이니까 얘네 둘은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의 반대죠. 이거 이상으로 뭐 하는 거 금지? 수입하는 거 금지. 이거 이상으로 뭐 하는 거 금지? 수출하는 거 금지.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는 좀 그렇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A국이 있고 B국이 있어.
B국이 A국에 대해 어떤 물건을 연간 3만 개씩 수출을 하고 있어. 이건 말 그대로 A국이 B국으로부터 이 물건을 연간 3만 개씩 수입하고 있다는 건데, 갑자기 B국이 A국에 대한 연간 수출량을 3만 개에서 2만 개로 줄이는 행동이 우리에게 관찰되었다고 합시다. 자, 이때 그 B국이 보이는 행동의 이유가 A국의 요청에 있다면 우린 지금 뭘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 자율 규제를 목격하고 있는 거고, A국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B국이 어떤 자체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수출 쿼터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출 자율 규제든 수출 쿼터든 어쨌든 수출국이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다를 바가 없어. 근데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뒤쪽에 가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각종 무역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이 무역과 관련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쟁점이 있고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쟁점이 있죠. 무역과 관련하여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이 뭘까요? 기억나시죠? 내가 지금처럼 선진국이랑 이렇게 활발한 자유무역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공업화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꾸로 이야기해서 나는 지금 당면 과제가 공업화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신속한 공업화를 달성하려면 지금처럼 자유무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아니면 보호무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오케이? 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비교하는 게 이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 자유무역보다는 당분간만이라도 선진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이 우리의 신속한 경제발전, 즉 신속한 공업화에 도움이 돼라는 주장의 가장 전통적인 근거가 뭐죠? 유치산업보호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게 되는 주제가 뭐였다?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보시면 돼. 자, 반면에 이 무역과 관련하여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쟁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쟁점이 뭐죠? 선진국은 자국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우위를 가지는 가운데 수출하는 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선진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는 가운데 수출하는 산업들은 대부분 그 우위의 원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에 있지 않아. 오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산할 만한 기술을 나만 가지고 있다는 거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선진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하는 산업들은 대부분 어떤 산업들인 경우가 많아? 첨단 기술 산업인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우위의 원천은 말 그대로 우월한 기술력이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술은 뭐 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무임승차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기야. 다시 하기 위해서 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배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야. 쉽게 이야기해서 선진국이 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쓴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 선진국이 이 물건을 만들어낸 걸 이렇게 뜯어보거나 추정을 함으로써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되겠네라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우위를 추격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무역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뭐예요? 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개도국이랑 어떤 무역을 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너랑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첨단 제품을 너네 나라한테 수출하게 될 텐데 걱정되는 게 있다. 너네 이거 그냥 함부로 막 뜯어보고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이제 불법 복제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자, 나랑 무역을 하기 전에 지적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나 각종 정책들을 구비해 다오라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이제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이 선진국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주제이긴 한데 이 무역과 관련해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냥 딱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잔소리를 한다면 이 보호무역주의는 크게 몇 가지로 대별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대별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미 힌트를 다 드렸을 텐데 첫 번째 보호무역주의가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도국의 유치산업보호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선진국의 사양산업보호예요. 대표적인 게 언급되는 게 맨날 뭐예요? 미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보호라는 이야기야.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은요, 개도국의 유치산업보호, 선진국의 사양산업보호,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보호잖아. 그럼 일단 그 주체가 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가 다를 거야. 그 다음에 대상 산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죠? 개도국이 아직은 비교 열위 상태에 있으나 장차 비교 우위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에 대해 보호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진국의 사양산업보호는 뭐죠? 선진국이 한때 세계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며 수출되던 산업이 이제 급격히 그 비교 우위를 상실함에 따라 이제 비교 열위 산업이 됐고 오히려 뭐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그냥 자유무역이라는 환경에 놔둬버리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자국 산업의 사양화가 예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일종의 그 사양산업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양상이 좀 다른 거야. 다시 얘는 과거에는 영광을 누리던 산업인데 지금 그 영광을 잃은 산업이야. 근데 얘는 지금은 이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앞으로 빛을 볼 수도 있는 산업이야. 오케이?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건 현재 빛을 보고 있는 산업이지. 근데 그 영광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산업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불리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 벌써 저 공부할 때니까 한 20년이 넘었네. 25년이 됐네. 얘를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했거든요. 그 20, 30년 전,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그러면 뭘 지칭했는데? 유치산업보호를 지칭했는데 선진국이 이런 사양산업을 보호하는 행태들이 자주 목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신보호무역주의다라고 불렸어. 근데 이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얘는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볼 수 없지. 오히려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하면은 얘네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즘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몇 년째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이런 파트잖아요, 지금. 그쵸? 어쨌든 덤으로 그거 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들이 뭐 요 정도인데 여기 이제 추가하면은 맨 마지막으로 뭐가 등장하게 돼? 경제통합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거 지울게요. 이 경제통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통합은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끼리 무역에 관한 상호 간의 특혜를 제공하기로 하는 협정이잖아. 여기 키워드가 뭐죠?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특혜야. 그래서 이 경제통합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지? 지역경제통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이 경제통합이 가질 수밖에 없는 속성이 뭡니까? 지역주의라고 하잖아요. 지역주의. 그렇죠? 근데 이 지역주의는 WTO가 추구하고 있는 뭐와 다자주의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하기해서 A국과 B국이 다른 국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어떤 특혜를 서로 간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속을 체결해 버린 거야. 근데 A국과 B국이 공이 WTO의 회원국이고 그 바람에 C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특혜를 보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국, B국, C국이 셋 다 WTO 회원국인데 이거에 대해 관세 부과하고 이거에 대해 관세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관세 부과하고 있고. 오케이? 근데 자, A국과 B국이 FTA든 뭐 관세 동맹이든 지역경제 통합을 하게 되면 얘네 둘 사이에 오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국이 무언가를 수입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주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고 있게 되는 거고, 얘가 무언가를 수입을 하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니까 얘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C가 생각하는 게 WTO의 뭐예요? 무차별 원칙이겠죠. 이 무차별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주제가 뭐지? 이거 경제 통합이 가지고 있는 지역주의적 속성과 WTO가 추구하는 뭐 다자주의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관계성이라고 하면 결국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결국 WTO가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방해가 된다고 보느냐 이거잖아. 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디딤돌. 후자를 가리켜서 걸림돌. 그럼 이제 결국 현행 WTO 체제 하에서 이 경제 통합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 경제 통합이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라고 가는 데 있어서 뭐로 인정을 하겠다는 건 디딤돌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제 통합의 단계가 있잖아. 그 단계 기억나시죠?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가 뭐예요? 자유무역지대. 여기에다가 여기에 공동관세를 도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세동맹. 여기에다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추가하게 되면 뭐가 돼? 공동시장. 거기다가 각종 경제정책의 공조까지 추가하게 되면 경제동맹. 거기서 이 경제정책의 공조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일원화로 가게 되면 완전 경제동맹.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보통 이 아래 있는 네 가지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시험에 내시는 건 자유무역지대와 뭐에 관한 이야기야? 관세동맹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각종 무역효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무역효과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무역굴절. 또 하나가 간접 무역굴절. 또 하나가 무역창출.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무역전환. 이 정도가 있잖아. 근데 이 FTA, 자유무역지대라는 경제통합하에서 이 네 가지 무역효과가 다 발생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뭐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야? 여부에 공동관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어디서는 생기지 않죠? 관세동맹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면 FTA에서는 이거 4개가 다 발생할 수 있어. 근데 관세동맹에서는 요 밑에 2개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 보면은 이 위에 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 FTA 고유의 무역 효과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창출이라던가 무역 전환과 관련된 문제를 내시고자 한다면은 굳이 FTA로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관세동맹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역굴절이라던가 간접무역굴절과 관련된 문제를 내시고자 한다면 경제통합의 형태를 뭐로 가정하는 수밖에 없어? FTA로 가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 정도로 이제 또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이 정도가 이제 대강 말씀드릴 수 있는 국제무역론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는 거죠. 대충 이제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국제금융론에 관한 체계 잡는 것도 국제금융론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전체 흐름 잡는 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잠깐 보시면,
재정학 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다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풀어내셔야 돼. 자, 유일한 생산 요소 노동 L을 투입하여 재와 X와 Y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A국과 B국이 있다. 그럼 이제 E국, 이재와 1요소를 가정하겠다는 거죠. A국의 경우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한 단위의 노동, Y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 4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 B국의 경우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 4단위의 노동, Y제는 6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 언뜻 보니까 이제 뭐랑 비슷해? 리카도 모형이랑 비슷하잖아요. 2국 이제와 1요소 모형이고 제와 단위당 요구 노동량이 딱 상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각국의 노동 부존량은 각각 그거래. 오케이? 두 국가의 선호 체계는 동일하여 효용함수가 그렇대. 그냥 완벽하게 리카도 무형 모형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자, 이건 이제 경제학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그 자급자족 또는 폐쇄경제라고 하죠. 와 이 무역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죠? 자급자족은요. 생산한 것만큼 뭐 할 수 있어? 소비할 수 있잖아. 맞죠? 이게 자급자족이잖아. 이건 다시 하게해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가 생산 가능 집합 내지는 생산 가능 곡선이 소비 가능 제약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무역은 뭐야? 생산량과 소비량이 불일치하게 되는 거잖아. 그 불일치만큼 수출하거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수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자, 무역을 하면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뭐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득이라는 건 결국 이 국가의 효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건데 늘 이 효용은 뭐의 함수야? 생산량의 함수가 아니라 소비량의 함수야. 효용은 뭔가를 소비하면서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은 무역 이전에 비해 효용이 증가한다는 건 무역 이전에 비해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소위 뭐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소비 가능 집합이 확대된다는 이야기인데 결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함에 따라 생산 가능 집합이 확대되진 않아. 생산 가능 집합은 확대되지 않는데 뭐가 확대된다는 건? 소비 가능 집합이 확대된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하게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벗어난 뭘 할 수 있게 된다?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뭘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다시 하게해서 이 소비 가능 집합이라고 할게요. 얘가 생산 가능 집합, 생산 가능 곡선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 소비 가능 집합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뭐를 상징하게 된다? 무역의 이득을 상징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거 지울게요. 자급자족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해는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자 XY 평면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의 한 점을 찍고 이걸 해석을 할 때는 X제 이만큼과 Y제 이만큼을 뭐 한다고 해석을 해? 생산한다고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찍히는 점들은 뭘 나타내는 점들이야? 생산량을 나타내는 점들이고 여기 뭐 그리기도 해? 이 무차별 곡선 그리기도 하잖아요. 이 무차별 곡선상의 한 점을 찍고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만큼 X제랑 이만큼의 Y제를 소비하는 상태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상의 한 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점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얘가 어떨 때는 생산량을 나타내는 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비량을 나타내는 값이기도 하다는 거고 구별을 좀 잘해 두시라는 이야기인데 이 폐쇄 경제는 어쨌든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X랑 Y는 뭐이자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자 소비량이 된다는 이야기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뭐죠? 저거 보통 뭐라고 이야기했어?
생산 전환 함수라고 이야기했잖아. 다시 하기해서 여기 그려드린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20이다 라는 건요, x제의 생산량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 다시 하기해서 y제의 생산량을 줄여야 뭘 늘릴 수 있다? x제 생산을 늘릴 수 있다. 근데 그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개념적으로 보면은 뭘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생산하는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건데, 그걸 마치 모처럼 간주해 가면서 예산선처럼 간주해 가면서 무차별 곡선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점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급자족 균형을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몇 개의 변수만 찾아내면 돼. 2개의 변수만 찾아내면 되는 건데, 이제 무역을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거 이제 지울게요. 기본 이론 수업 아니니까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XY 평면에서 내가 이런 모양의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기 어디선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무역에 참여하는 상황이야. 자,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어떤 한 점에서 XJ 이만큼 만들어내고 YJ 이만큼 만들어낸다면 내가 그것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가 이만큼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생산물의 세계 시장 가치야.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 등장하는 PXW라든가 PYW는 이 나라 입장에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테니까 얘가 커지길 원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무작정 키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얘가 증가하면 얘가 줄어들어야 되고, 얘가 증가하면 얘가 줄어들어야 된다니까. 적절한 생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죠? 이걸 뭐 취급하고? 상수 취급하고, 이걸 뭐에 관해 정리한다면? Y에 관해 정리한다면 소위 그 ISO value line이라는 걸 그리잖아. 등가치선이라는 걸 그려서 그 등가치선이 가장 바깥쪽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생산점을 하나 찾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 이 나라는 이 점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제 X 스타, Y 스타라고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X, Y는 소비량이에요,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먼저 이 생산점을 찾아야 돼요. 생산점 어떻게 찾는다고요? maximization pxw 곱하기 x 플러스 pyw 곱하기 y subject to 이거 위에 있는 저거 그대로. 그래서 이거 달성하는 x랑 y를 찾아요. 자, 그럼 이건 이제 마치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제 손에 이만큼 x제랑 이만큼의 y제를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들고 세계시장에 나가서 뭐 하는 거? 트레이드 하는 거죠. 이거 부존재와의 교환 모형으로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는다는 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슨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소비량을 찾겠다는 이야기야. 근데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궤적이 바로 여기에 그려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등가치선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비 선택이 있어서 뭐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선처럼 작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subject to 어떻게 되는 거예요? CY 빼기 Y 스타 이퀄 마이너스 PYW분의 PXW CX 빼기 X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코마 몇을 지나고 X 스타 코마 Y 스타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PY분의 PX 월드인 직선이 핑크색 직선이 되는 거니까 이거 달성하는 뭐랑 뭐 찾자? CX, CY 찾자는 이야기야. 그게 바로 여기 어디선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상태로 묘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이게 이제 CX 스타, 이게 CY 스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게 바로 이만큼 X제를 뭐 하게 되는 거고 수 출하게 되는 거고 이만큼의 Y제를 뭐 하게 된다? 수 입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거예요, 그거. 이 정도는 경제학에서 문제, 이게 점수 주는 문제로 그냥 낼 수도 있어. 오케이? 실제로 한두 차례 이 국제경제학에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 1번 문제는 특징이 뭐냐?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면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런 곡선이 아니라 우하향의 직선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 나라가 무역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생산점이 어떤 모서리에서 나오게 된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지울게요. 기본적인 경제학적 베이스가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면 이거 모의고사를 냈을 때 한참 헤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 문제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냥 원리만 보세요. 자,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겨 먹었대. 그럼 이미 일단 짬밥 있는 분들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A국은 xj 한 단위 만들어내기 위해서 yj를 되게 많이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yj 단위로 나타난 xj의 한계 비용이 A국은 되게 크고 B국은 되게 작다는 거니까 아마도 A국 xj를 뭐 할 것 같아? 수출할 것 같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건 그거고, 자, 이 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무역에 참여해서 이 무역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xj랑 yj의 교환 비율이 이거보다 낮은 뭐 이런 상황에 직면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등 가치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점에서 생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컨대 그게 뭐 이렇게 나오면은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점이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 생산한 것 가지고 다른 나라랑 교환함으로써 여기 어디선가 뭐 할 기회를 가지게 돼? 소비할 기회를 가지게 돼? 근데 그 소비점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만약에 가격이 이거보다 더 완만하다면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나라는 내가 무역에 참여하는 가운데 직면하는 상대 가격이 얼마이냐와 관계없이 이게 무슨 양인데? 뭐 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저게? 수출하고자 하는 양이잖아. 수출량은 딱 저기서 고정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양상이 세계시장에서 PY분의 PX가 어떻게 되는 양상이야? 하락하는 양상이죠. 그렇죠? PY분의 PX가 세계시장에서 하락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점들이 나타내는 이 길이들 있잖아. 이 길이들. 이게 XJ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입 수요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좌표를 찾아서 XJ에 대한 수입 수요를 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얘는 봐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급자족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무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재와 상대 가격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면은 이 나라가 원하는 소비점은 또 이런 식으로 변해 나가겠죠. 왜 이런지는 아시겠지? 효용함수가 뭐니까? CD 효용함수니까. 그러면은 자, 이 나라는 뭐 하고자 하는 수량? 수출하고자 하는 수량은 여기서 딱 고정되는 거야. 대신 자, PY분의 PX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승하고 있잖아. 그에 따라 요만큼의 YJ, 이만큼의 YJ, 이만큼의 YJ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수입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또 이 점의 좌표들을 찾아내서 YJ에 대한 수입 수요 함수를 이 PY분의 PX의 함수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대강 양상을 보시면 만약에 이런 양상이라면 자, XJ 교역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XJ 교역시장 이게 B국의 뭐야? XJ 수출량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 PY분의 PX가 하락할수록 A국의 XJ 수입 수요량이 어떻게 되더라? 증가하더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양상을 보면 이렇게 볼게. 이거 위아래 바꾼 거 잘 보셔야 돼. 자, XJ, 그러니까 YJ를 A국이 저 파란색 길이만큼 뭐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수출하려고 한다. 가격과 관계없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낸 건 뭐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야. 얘가 하락한다는 거잖아. 그럴수록 YJ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 수입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거랑 이거. 그래서 무역 균형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잖아. 이거 해보셔야 돼. 계산.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뭐 특별히 어떤 모형과는 결부짓지 않더라도 원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조금 어렵게 변형한 게 3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3번은 일단 생산 가능 곡선 중에 한 나라가 직선이 아니야. 3번 문제. 오케이? 요건 제가 지금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면은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 있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로도 출제를 했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게 전형적인 거야. 봐봐요. A국은 두제와 X, Y를 생산하는데 총 1800시간의 노동을 투입할 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요소는 노동만 고려한다. X제의 생산함수는 그거, Y제의 생산함수는 그거. 좀 전에 봤던 1번 문제랑 다른 점이 뭐예요? 제와 단위당 요구 노동량이 상수가 아니라는 거지. 이 지금 와닿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건요. 이렇다는 거죠.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 식 이해되세요, 이거? 그럼 생산함수가 이렇다고.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와 단위당 요구 노동량을 A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이건 얼마인 상황이야? 2인 상황이야. 그러고 나서 MPLX 얼마야? 2분의 1이야. APLX 얼마야? 2분의 1이야. 얘는 둘 다 공이 뭐의 역수야? 이거 역수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와 단위당 요구 노동량이 많다는 건 노동의 생산성이 어떻다는 이야기야? 낮다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리카도 모형은 이 파라미터 A, 즉 A를 뭐 취급한다는 거야? 상수 취급한다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 각 제와의 생산함수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감하는 구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산가능 곡선을 도출하시는 거지. 설문 1번 봐봐요. 폐쇄경제균형 도출하라면서.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일단 뭐 도출하고? PPC 도출하고. 그 PPC 제약하에서 무차별 곡선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상태를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설문 2번. 이 나라가 무역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 무역에 참여할 경우의 PY분의 PX가 얼마래? 1이래. 그거 가지고 등가치선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생산점 찾고 그거 가지고 예산선으로 간주해서 소비점 찾고 그에 따라 이 나라가 뭐를 얼마나 많이 수출 또는 수입하는지 무역을 찾아내란 이야기잖아.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설문 3번 보면 무역 이후 A국에서 노동자의 소득과 생산자의 이윤 변화를 폐쇄 경제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고 이거. XY 평면에서 자 예를 들어서요. 이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 나라가 무역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균형, 소위 자급자족 균형이 여기라고 할게. 그럼 이 나라가 무역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PY분의 PX는 이 공통 접선의 기울기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줬다시피 무역에 참여하는 경우 직면하는 제와 상대 가격이 1이고 그게 만약에 이런 기울기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생산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점을 여기로 바꾸겠죠. 그리고 아마 소비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자 생산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노동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아닙니까? 자 하나하나 그냥 조각을 맞춰보자고. 한 나라 안에서 X제 산업과 Y제 산업 간 노동 이동은 자유롭다고 그냥 전제를 까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그럼 결국 X제 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Y제 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Y제 산업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이거고 X제 산업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이걸 거란 말이야.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무역 이전 상태 있지? 이 상태.
이 상태. 에서 요거 가지고 임금 찾아내면 되잖아. 왜냐하면 단서를 좀 잘 들여다봐요. 이거 얼마라고 하지? 1이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들 뭐만 찾으면 돼? 요것만 찾으면 된다고. MPLX가 얼마야? MPLX가. 거기 생산함수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LX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X제 생산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투입되는지만 찾아내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를 위해서는 이 점에서의 X값을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역 이전 임금이야. YZ 산업도 똑같이 주고 있을 테니까. 그럼 그거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예요? 노동량이 몇 단위가 있대, 지금? 1800단위가 있대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이거에 대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고.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워밍업 수준에서의 문제였다고 하면 1-2번 주제 있죠. 리카도 무형보형. 이쪽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풀 문제는 일단 제가 선별해 둔 거는 뭐 체크하실 수 있으면 체크하세요. 뭐 5번 하고 6번 하고 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핵쇼린 무형보형은요 12번 하고 14번 15번 17번 19번. 일단 제가 체크해서 같이 풀려는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일단 수업 나가면서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2교시에 이 리카도 무형보형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